아니라서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끝으로 드려야겠네요. 밤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세계 문학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초판본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 데미안이 태어난 지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독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의 키워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정혜월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데미안을 갖고 나오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야, 정말 데미안은요. 저는 20번 넘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새 또 저는 가을이 되면 좀 데미안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 제 아이도 그렇지만 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책에 교과서에도 데미안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정말 근데 중학교 때 저도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막 꿈속을 헤매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읽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모르지만 열심히 읽었다는 그런 그 게 사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20대 또 30대 또 40대가 되어서 다시 읽어볼 때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그런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데미안이었고 또 올해 정말 초판본 출간 100주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세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또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나라가 예, 특히 저는 독일 가서 되게 놀랐는데 독일 분들은 헤세를 우리만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베스트셀러, 정말 스테디셀러죠. 항상 그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작품이 헤세의 데미안이고.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을까 몰라요. 아마 못 왔을 것 같은데. 예, 그 인도는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인도는 시다르타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데미안을 쓸 때 이때까지는 아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예, 헤세가 오래 살긴 했지만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한국에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헤세의 데미안을 저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할 때마다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되게 답답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약간의 심리학이나 또는 저 같은 문학평론가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데미안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미안을 출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데미안은 원래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참 재밌죠. 그 과정도 재밌는데 헤르만 헤세가 이 작중 인물 싱클레어의 이름으로 싱클레어. 예,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쓴 것처럼 한 거예요. 20대 청년 싱클레어의 어떤 진솔한 고백록처럼 그렇게 처음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20대 청년이 이런 글을 쓰지? 너무나 좀 정말 심오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심리학과 문학과 철학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글을 어떻게 20대 청년이 썼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평론가들이랑 기자들이랑 난리가 났죠. 그리고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베일에 쌓인 인물. 그런데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었대요. 왜요? 이 계좌를 못 숨긴 거죠. 은행 계좌를. 그래서 돈 들어가는 계좌를. 예, 그래서 지금처럼 막 돈 세탁하고 뭐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르만 헤세가 되게 순진한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숨기면 사람들이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숨겼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란 것만으로도 뭔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리포터의 작가도 자기 이름을 숨기고 새로운 작품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작가들에게는 변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기존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책을 많이 내서 제 이름을 숨기고 아니면 남자로 바꿔서 예, 그렇게 책을 내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신의 욕망이 가장 강할 때였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나올 때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한 직후였어요. 헤르만 헤세가. 예, 헤르만 헤세가. 그러니까 헤세가 우울증을 치료한 그 학파가 융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데미안 얘기하신다고 들었을 때 융 때문에 갖고 오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둘 다 저에게 되게 큰 영향을 준 작가들이고 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와 융이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편지를 교환했었거든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융의 테라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예,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융의 수제자가 이제 헤르만 헤세를 치료했고 그리고 융이 또 권유도 했어요. 편지로. 선생님은 지금 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새는 사실 미술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술치료라는 것이 아직 전문화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분명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나이 40부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40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40이면 되게 젊은 나이지만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말렸죠. 아니 이미 작가로 성공을 했는데 무슨 그림이냐 하면서 되게 말렸대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나 그 전에 막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한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이제 거의 정말 매국노처럼 독일 정부의 정책과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정말 뭐 자기 목을 걸고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치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게 감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원래는 참전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1차 대전 때는요. 그런데 눈이 나빠서인가 그 몸 때문에 그 신체 검사를 통과를 못해서 참전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는데 그러면서 전쟁은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평화주의자로 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팜플렛을 자비로 들여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정부에 완전히 찍히죠. 그러면서 독일어로 글을 쓰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간 거예요. 스위스의 몬타뇰라라는 아름다운 그 알프스가 바로 보이는 마을에서 저도 헤세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몬타뇰라에 갔는데 정말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뒷산이 알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조금만 몇백 미터만 걸어가도 알프스가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그 격한 가파르지 않은 그런 알프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독일 헤르만 헤세가 쓴 시 중에 이탈리아를 바라보며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탈리아를 도대체 어디서 바라본다는 거지? 그럼 이탈리아가 아닌 곳에서 이탈리아를 바라본다는 뜻이니까 어디지 막 궁금했었는데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그 알프스 자락에서 스위스 땅에서 알프스를 끼고 바라보면 바로 건너편이 이탈리아인 거예요. 접경지대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데미안과 그리고 유리알 류이나 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런 작품이 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그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거죠. 몬타뇰라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나 나폴레옹이 그 스위스를 건너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던 게 갑자기 저도 문득 떠오르는데 그 바로 접경지에서 헤세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헤르만 헤세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이 작품 속에 많이 녹여넣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진짜 뭔가 상담하는 장면을 넣은 것은 아닌데
자기가 영감을 받은 그 심리학의 지식들, 특히 융심리학의 지식을, 그러니까 융심리학을 소설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데미안은 굉장히 융심리학과 연관이 많은 거죠. 예. 근데 그 융심리학이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 거기에 이제 갈등 구조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싱클레어고, 네. 그리고 그 싱클레어는 친구들한테 돈 뜯기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데미안이라는 또 다른 친구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예, 데미안이 이제 전학생인데 전학생 중에 유달리 키도 크고 우리 나이가 왠지 아닌 것 같고 한참 형인 것 같고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좀 범접하기 어려운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예. 친구가 있어요. 예, 어른스러운 그 데미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처음부터 매력을 느끼지만 저 친구랑 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한참 크로머라는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기가 죽어 있었고 그리고 약간 소아 우울증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 이제 곱게만 자란 아이인데 네. 집에서 정말 사랑만 받던 귀엽게 자란 아이였는데 이제 카인과 아벨로 치면 아벨처럼 자라는 거죠. 아주 착하게만 자란 아이인데 크로머라는 악동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어떤 우울한 본성, 그림자를 만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크로머라는 아이가 휘파람만 불면 얘는 정말 마치 마법에 이끌리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돈만 뜯다가 마침내는 이제 너희 누나를 데려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극심한 공포와 노이로제 속에서 난 도저히 그건 못해. 뭔가 어린아이지만 누나를 데려가선 안 된다는 그 생각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데미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이 크로머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싱클레어의 표정만 보고도 그리고 이제 크로머가 괴롭히는 모습을 멀리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너를 괴롭히는 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유도신문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근데 크로머 왜 악동들의 특징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렇죠. 그거 얘기하잖아요. 말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얘가 이제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근데 데미안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얘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데미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그 사람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죠. 얘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네 안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반드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라도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라도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싱클레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벨처럼 착하게 살아온 비폭력주의자인데 얘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 건가? 자기 안에 어떤 그 힘이 깨어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죠. 데미안도 또 하나의 무서운 아이인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데미안이 이제 크로머를 해결을 해줘요. 크로머를 다시는 이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크로머를 물리쳐줘요. 그럼 영웅 아니에요? 영웅이죠. 영웅인데 그런데 싱클레어가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데미안은 해냈는데 나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데미안은 그렇게 크로머를 물리쳤는데 자기는 크로머의 노예가 돼서 이 아이에게 완전히 종속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너무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을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멀리 하는데 데미안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미안의 이제 첫 번째 챕터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와 셀프인데 에고는 사회적 자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성공과 명예와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데 셀프는 내면의 자기라서 끊임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에고는 주로 의식과 연결이 돼 있고 페르소나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셀프는 무의식의 내면의 자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상처와 그리고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잠재력까지도 내가 아직 이 세상에 꺼내 보이지 못한 재능이나 또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펼쳐 보이지 못한 모든 꿈들이 셀프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프 안에 또는 무의식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 예, 그것이 개성화고 사회화에 반대되는 말로서 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미안의 저는 핵심 문장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내던짐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문학동네판 데미안인데요. 자기 자신이 되려고 누구나 노력하지만 그냥 에고 상태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그리고 에고 상태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제 원숭이나 흉내만 내면 원숭이고 또 개구리나 도마뱀처럼 되다 만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이런 식으로 반인반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안의 가능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모델처럼 제시되는 인물이 데미안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니체의 초인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예, 그래서 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 그리고 데미안은 약간 그 읽으시면서 뭐야 이 사람 초능력 있어? 하는 정도로 독심술을 굉장히 써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신비주의 소설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심리학의 어떤 그 깊은 차원에까지 올라가면 그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낸 진실들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독심술 아닌가? 저거 무슨 텔레파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데미안이 이미 어린 아이인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싱클레어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는 과정이에요. 싱클레어는 아주 사회화된 아주 착한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데 데미안은 그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초인적인 인물이거든요. 그게 셀프고 에고에서 셀프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데미안이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싱클레어가 이제 마치 큰바위 얼굴을 동경하다가 큰바위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주인공 나다니엘 네. 호손의 그 소설처럼 싱클레어도 어느새 자기가 데미안처럼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을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데미안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거울을 보면 되는 거죠. 거울 속에 데미안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막 그 내면아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내면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크지 못한 나. 예, 아직 완전한 성인자가 되지 못한 내 안에 아주 유치한 부분, 그러면서도 순진한 부분, 내 안에 피터팬 같은 그런 부분이 싱클레어의 캐릭터라면 그런 내면아이를 극복하고 더 뭔가 진지하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는 초인적인 인간 데미안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소설이 보여주는 거죠. 예.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데미안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 써서 제출해라라고 예. 할 때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수행평가나 과제를 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발견하길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내 안에 데미안을 발견하는. 네. 네. 데미안 얘기할 때 제일 상징적인 얘기가 아래서 깨어 나온다. 네. 자기 스스로가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네. 깨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하고 같이 맥락이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예. 데미안 앞서도 잠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 어려워요. 예, 여러 번 읽으면 아마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텐데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셀프인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에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생각하는 거죠.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난 작가가 못 될 것 같아.
나는 작곡 같은 건 못할 것 같아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창조성을 억압하거든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프로이트의 초자한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짓고 억압하는 그 초자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현자 같은 내면의 현자고, 뭐 구루라는 말도 쓰잖아요. 멘토라는 네. 말도 쓰고, 어떤 깨달은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자기 자신을 탐구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멘토를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멘토를 찾아가는 과정이, 내 속에는 이미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인하고 더 위대한 또 하나의 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데미안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우린 사실 굉장히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 안에 그 현자를 들여다볼 기회를 별로 찾지 않는다. 그럴 여유가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고독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좀 하는 거 제가 봤는데. 맞아요. 그 현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문학과 여행과 심리학을 통해서 저는 계속 셀프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과 여행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떤 새로운 가능성 속에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요새 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지옥처럼 보인다면 사실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손해도 입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는 항상 상처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처도 받지만, 상처를 받아야 그 상처에 열려진 틈새로 뭔가 세상에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클수록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가르침에 열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열린다는 느낌을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책이 가장 크죠. 그다음에 여행이나 또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심리학이나 문학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걸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상처 입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상처 입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데미안 읽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에바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소설 신비의 여인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은 에바 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에바 부인이 사실 그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에서 아니마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 우리 밤새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니마는 남성에게 억압된 그 여성성이고요. 무의식의 여성성.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억압된 남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클레어는 여성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싱클레어에게 여성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무스는 스파르타 같은 그런 정신이에요. 막 끊임없이 승리하고 쟁취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무스라면, 아니마는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여성들에게도 아니마가 부족하죠. 남성성을 더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데미안의 그 에바 부인의 아니마라는 그것이 타인을 조건 없이 이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실 친구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게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아주잖아요, 에바 부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연애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미안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지막에 예. 인상적인 문구가 있다면 몇 개지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려서 중요한 문장을 앞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2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만 끝낼게요.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요. 2번째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무의식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심리학이고 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끝내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